일본 니케이 지수의 종합지수의 10년 차트인데요. 계속 우상향하고 있죠. 특히 올해 최근 1년만 보면 급격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지금 뭐 26,000포인트 갔다가 33,000포인트까지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올해 정말 니케이 지수 정말 좋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올랐는지 정말 궁금하잖아요. 이 이야기 저번 주에도 제가 잠깐 했었죠. 근데 오늘도 잠깐 좀 이야기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건 못지않게 좋은 곳이 인도 쪽입니다. 인도 쪽. 인도 이야기도 잠깐 했었죠. 최근 3개월간 보면 인도 쪽도 날아갑니다. 그 10년 차트를 보더라도 인도 쪽이 더 많이 올라갔어요. 인도 쪽 상당히 좋습니다. 그 인도는 30년 차트를 보더라도 상방에 뚫려 있는 니케이 차트보다 더 좋은 차트의 형식을 보여주고 있죠. NHK에서 분석한 자료가 있는데 사실 지금 그냥 분석한 자료이고요. 환율하고 같이 따져본다면 뭔가 앞뒤가 안 맞기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만 좀 여기서 NHK에서 말하는 걸 이야기하면서 제 생각도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뭐 주가 왜 오르냐 그랬더니 뭐 그렇죠. 금융 불안이 후퇴이기 때문에 시장에 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에 뭐 돈을 산다. 그리고 엔화가 약세이기 때문에 작년에 기업들 정말 경제 지표가 좋았습니다. 경제 지표가 좋았기 때문에 뭐 주가를 더 올려야 된다, 주가 그 주식을 사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있었는데 좋았던 적도 일본 그 주가는 바닥을 친 적이 많이 있었죠. 그냥 여기까지는 그냥 뭐 그냥 하는 말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일본 증시가 이게 구분된 거 아세요? 프리미엄 리그 뭐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일본 일부 증시. 이것도 의문이에요. 왜냐면 그 70% 이상이 그냥 그대로 갔습니다. 일본 증시가 프리미엄 리그로 가기 위해서 일본 증시 그 1부 리그, 2부 리그를 바꾸면서 프리미엄 리그 뭐 말만 바꿔가지고 했는데 진짜로 실적이 안 좋아도 그냥 서류상으로 그냥 프리미엄 리그로 간 회사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도 안 맞고요. 이것도 일본 도쿄 증권거래소에서 PBR 1 미만인 회사들, 이 PBR 1 미만인 회사들이 일본에 되게 많습니다. 일본 특히 제조업이 많기 때문에 주가 순자산이라고 해서 간단히 이야기하면 한 주당 가격, 이 회사의 주가 총액보다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 가치가 더 많아. 일본에 이런 회사들 되게 많아요. 근데 한국에도 없냐? 한국에도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경제를 많은 걸 알고 있진 않지만 저의 눈에 봤을 때는 이런 회사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은 회사 아닙니다. 왜냐면 가치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 PBR 되게 많이 따집니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따지지 않습니다. PBR을 따지는 이유는 이 회사가 망한다고 그래도 이 회사가 망해서 이 회사가 망해서 이 회사 가치가 파산을 하면 주주들은 망한 회사 그 가치, 장부상에 있는 가치를 다 쪼개서 나눠 가지게 됩니다. 근데 이 회사가 주가 총액보다 자산 가치가 더 많아. 그렇기 때문에 주가 총액의 자산 가치가 저평가돼 있다고 그래서 가치 투자가들은 이 PBR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주가는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은 미래의 성장 가치가 그만큼 떨어져 있기 때문에 PBR 미만으로 떨어진다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저평가되어 있긴 하지만 일본에서 제조업 중심의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미래 가치가 없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한국의 단적으로 어느 종목이라고 말하지 않고 많겠지만 운송업을 하는 회사의 PBR 가치가 PBR이 1 미만인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는 옛날부터 운송업을 하기 때문에 각 지방마다 터미널 만든다고 땅이 많아. 근데 이 땅이 많은데 어떻게 표현하나, 처음에 땅 샀을 때 20년 전, 30년 전 그 가격대로 장부상엔 기재돼 있어요. 근데 현재 가치는 땅값이 올랐기 때문에 더 많은 가치를 가지고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이 PBR이 1 미만인 회사들이 그래서 존재하게 됩니다.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현금 유보율보다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PBR이 1 미만으로 떨어지는 회사들이 많이 있죠. 근데 저는 이 회사들이 앞으로 미래를 봤을 때 이 PBR이 1 미만이라고 해서 좋은 회사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 자사주를 사라고 일본에서 도쿄 증권거래소에서 레코멘드를 했는데 이런 경우 되게 많습니다. 일본에서 자사주 매입하는 경우는 뭐 이번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매번 많이 합니다. 그리고 자사주 매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우리사주 매입하는 경우가 많이.
한국 분들 많이 그 우리사주 주식하시는 분 우리사주 하지 않나요? 우리사주를 회사마다 틀리지만 싸게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사주 살 때.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사주를 안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왜냐면 일본에서 제조업은 항상 우상향하지 않고 그냥 옆으로 기기 때문에 또는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회사를 다니더라도 우리사주를 싸게 준다고 그래도 안 사는 사람도 되게. 근데 이번에 되게 특별한 경우이죠. 자사주 매입하라고 그래도 이거는 뭐 이번만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까지 꾸준히 자사주 매입하고 뭐 그랬습니다. 그 워렌 버핏의 효과가 저는 되게 큽니다. 워렌 버핏의 효과가 되게 큰데 이분이 일본의 주가 차트인데요. 올해 4월 달에 1월 달 처음에 시작했을 때 25,000원대에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올해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 4월 달쯤에 일이 좀 있었죠. 여기서 일본 증권회사에서 PBR 개선하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이게 그냥 공식적으로 요청을 한 거지만 그 전에도 수차 있었습니다. PBR 계산 이거 했었고요. 워렌 버핏이 이때 들어왔습니다. 추가로 투자를 하겠다고, 추가 검토를 하겠다고 워렌 버핏이 이제 빵 터졌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외국인들이 일본 주가를 사기 시작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많이 샀습니다. 예, 많이 샀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되면 일본 엔화가 떨어질 일이 없어요. 실제적으로 떨어지면 안 돼요. 왜냐면 일본에서 일본 증시를 살려고 그러면 일본 엔화로 바꿔와서 일본 증시에 투자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본 엔의 수요가 더 많아져야 돼요. 수요가 더 많기 때문에 엔 야스가 아니라 엔 야스, 한국말로 뭐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엔 약화가 아니라 엔이 강세로 가야 되는데 지금 역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게 설명이 안 돼요. 아무튼 일본 증시에 외국인이 들어와서 이거 일본인들이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워렌 버핏의 영향에 의해서 지금 증시가 올라가고 있다. 이 말을 해야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각국 중앙은행 총재들이 유럽에서 지금 회의하고 있죠. 회의 끝났는데 이때 일본 중앙은행 총재가 아직도 금융 완화 정책을 유지하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드 커브 컨트롤을 건들 것 같아요. 지금 일드 커브 컨트롤이 뭐냐면 국채를 발행하는 것 플러스 장기 금리를 자꾸 건드려요. 장기 금리와 단기 금리를 컨트롤하는 게 일드 커브 컨트롤이고 현재 일본 중앙은행의 일드 커브 컨트롤의 수치는 단기 금리는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단기 금리 이야기하면서 일본의 론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될 텐데 그래서 제가 론도 찾아봤거든요. 올랐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론이 변동금리는 그대로인데 고정금리가 꽤나 올랐더라고요. 변동금리는 지금도 제가 저번 주에 찾아보니까 아직도 0.3%짜리 0.3%대 변동금리 그대로 있고요. 고정금리는 지금 뭐 0.8%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집 사신 분이 어느 정도 금리로 사셨는지 좀 궁금하기도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아무튼 현재 일본 중앙은행 총리께서 현재 금융 완화 정책 그대로 하겠답니다. 근데 웃긴 건 저는 그대로 할 것 같지가 않아요. 실제적으로 그대로가 아니에요. 이거는 일본인들이 말 애매하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애매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일본 10년짜리 장기금리 보실까요? 10년물이 일본 국채 10년물이요. 얘네 원래 목표가 0%. 단기는 마이너스고 단기 국채 10년물이 마이너스인데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작년 말까지만 해도 플러스 마이너스 0.25%였거든. 얘네 컨트롤이 그래. 작년까지 0.25%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에서 장기 금리를 컨트롤했습니다. 예전엔 국채만 찍어내다가 그 다음에 이거 장기 금리 일리컵 컨트롤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서 갭을 씌워놨고 막아놨어. 안 올라게 놨어. 근데 작년 말부터 뭐라고 그랬냐면 0%에서 얘네 타겟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0.5라고 그랬어. 그래서 0.5까지 그냥 단번에 올라갑니다. 얘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10년채 장기 금리가 0%, 표면상 0%라고 하지만 타겟 범위 안에가 플러스 마이너스 0.5입니다. 그러니까 장기 금리가 0.5 올라가도 얘네는 타겟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문제 없는 거예요, 얘네는. 표면적으로 0%라고 금융 양적 완화 한다고 그러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금리 올라간 거나 지금 마찬가지인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일본에서도 중앙은행 위원들이 와서 그 회의를 했는데, 소수파에서 일드 커브 컨트롤 이거 해제해야 될 것 같다, 금리 올려야 될 것 같다라는 게 소수파에 등장하면서 일본 금융계에서 주식에서도 화들짝 한번 놀랬죠. 향후 일드 커브 컨트롤 이제 해제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의혹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아무튼 일본 주식이 왜 오르냐? 네, 저는 가장 큰 게 외국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이 어느 순간 싹 나가면 일본 금융 시장도 확 꺼질 겁니다. 근데 일본 주식이 지금 상방향을 뚫으려고 자꾸 노력 중이라서 향후는 뭐 어떻게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주식은 좀 어려운 얘기니까.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잠시만. 그 주택론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주택론 현재 얼마나 하는지. 와, 그랬더니 1% 넘는 게 있더라고요. 30년으로 고정금리로 1% 넘는 게 되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이게 일본에서 가장 싸다는 지분銀行은행 관련인데 1.7%까지 가더라고요. 저 이거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고정금리 35년이. 와, 일본 금리 되게 많이 올랐다. 한한 커플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 계시는 한국인 부부들 같은 경우에는 변동금리를 잘 안 해주려고 그래요. 하나 혜택이기 때문에 그 한한 커플, 외국인 커플한테는 잘 안 해줍니다. 이게 그 일본의 그 영주권을 따지 않는 이상은 변동금리 잘 안 해줍니다. 근데 일본에 있는 일본인과 결혼하신 분들은 변동금리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일본 변동금리를 받는 게 제가 작년에 0.35%가 가장 작은 변동금리 상품이었는데 지금 0.3%짜리, 그때도 페이페이 은행 au 지분 0.2%짜리 있습니다. 변동금리는 아직 더 싸졌어요. 그래서 그 상황에 맞게 본인이 어떤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한 커플한테는 대부분 변동금리보다는 고정금리로 가야 되기 때문에 1% 이상짜리 고정금리를 가야겠지만 일본인분과 결혼하신 분은 변동금리로 가시면 작년보다 금리 더 낮아졌다, 상황이 이렇다라고 지금 보여지거든요. 그냥 극단적으로 나눴어요. 일본인들한테는 더 좋아져, 상황이 보니까. 근데 외국인의 입장에서 보면, 외국인이 일본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이분들은 상황이 변동금리를 못 받고 고정금리를 받아야 되니까 상황이 정말 안 좋아졌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몇 자리로 변동으로 하셨는지 고정으로 하셨는지 본인 상황이 어떤지 잘 모르기 때문에 한한 커플이신지 일본인과 결혼하셨는지, 일본인과 결혼을 하셨으면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0.3. 근데 이태용님, 일본은 양적 완화에 미친 나라입니다. 양적 완화를 해도 물가가 안 오르잖아요. 물가가 안 오르네요. 그 차트를 제가 안 보여줬네요. 이거 정말 중요한 차트 안 보여줬네요. 그래? 정말 중요한 차트. 일본도 물가 올랐다고 지금 난리 났잖아. 정말 난리 났습니다. 일부 이야기만 하는데 코로나 사태 터지고 나서 2020년도 마이너스 0.4%, 물가 안 오른다니까 일본 0%에서. 그래서 초봉 22만엔 20년간 그 정도 받아도 실질적으로 물가 받는 건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월급을 받고 있는 게 신기할 정도로 월급을 킵하고 있었다. 22년도에 공식적으로 일본 금융은행 중앙은행에서 발표한 물가가 타겟이었던 2% 넘어가서 3% 갔습니다. 22년 작년에. 대박이죠. 코로나 때문에 가장 혜택을 받은 나라는 일본이라는 말도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원하던 물가가 2% 타겟 이상을 넘어서 3% 갔습니다. 3%. 올해 몇 프로 될 것 같냐? 1.8%입니다. 1.8%. 내년에 2% 정도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 이후 계속 떨어집니다. 아직도 떨어져. 한국이 얼마 올랐는지는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올해 바로 2% 미만으로 떨어집니다. 양적 완화를 안 할 수가 없어. 그렇게 공급을 해도 일본 애들 소비를 안 한다니까요. 근데 그 소비를 안 하는 이유는 더 많이 길어집니다. 더 많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좀 이야기를 저도 별로 그렇게 소비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그냥 간단한 이야기만 할게요. 이거 제가 나이키 신발을 처음 산 게 일본 와서 처음 샀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대학원 처음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저 그동안 그 대학원 들어가기 전까지 한국에 있었는데요. 대학교 한국에서 나왔고 나이키 신발을 못 샀습니다. 저 너무 비싸서. 저 돈 없어서 돈 부유한 집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이키 신발. 근데 일본 와서 나이키 신발 샀습니다. 한국에 있는 모든 명품이 일본 오면 더 쌉니다. 일본 와서 봤는데 나이키가 제가 한국에서 봤던 그런 명품이 아니더라고요.
명품? 명품까지는 아니지만 메이커가 아니더라고. 여러 가지 물건이 그렇게 한국처럼 물건이 비싸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리고 굳이 내가 남들보다 더 좋아 보이기 위해서 저 물건을 사야겠다라는 욕심도 일본인들은 없는 것 같아요. 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할게요. 이 이야기를 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아무튼 작년에 일본 물가는 3% 올랐는데 올해 바로 1.8% 올라가고 물가 잡혔는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하도 양적 완화를 그렇게 해대도 물가 안 올라요. 그리고 일본이 왜 월급이 이렇게 안 오를까요? 왜 월급이 이렇게 안 오를까요? 30년간 똑같다는데. 이거 일본 회사들은 괜찮다고 그러는데 자가 보유율도 그렇게 많다고 계속 쌓인다는데 왜 월급은 그렇게 안 오를까요? 되게 의문이 들지 않나요? 제가 생각하는 일본에서 생활하고 있으면서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기사에도 나왔어요. 19년도 기사인데 한국어로 번역하면 가장 큰 문제는 노동조합입니다. 저는 일본에서 노동조합의 이 노조에서 하는 행동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했잖아요. 일본 노조에서 봄에 임금 투쟁을 합니다. 임투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나오는 보고서를 보고 한국의 제조업에 있을 때에 봤던 그 노동조합에서 나왔던 그런 보고서하고 진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뭐 결론적으로 한국은 어떻게든 임금 인상은 되니까 근데 일본은 보고서는 정말 좋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는 보통 애널리스트가 낼 수 있을 정도의 그냥 평범한 애널리스트가 낼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정말 공부 열심히 해서 내는 그 정도의 보고서입니다. 뭐 세계 경기는 작년에 어느 정도 성장을 했고 일본은 어느 정도 성장을 했고 우리 제조업은 어느 정도 성장을 했다. 그래서 나의 회사는 얼마의 이익을 냈다. 거기까지 뭐 흐름 똑같습니다. 이렇게 냈다.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이번에 얼마 당기 순이익을 냈기 때문에 노동자들에게 얼마의 이익을 배분할 수 있다.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노조에서 뭐라 그러냐면 앞으로 이 부분에 우리 제조업 이 부분이 성장 역점이 될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 측 너희들 이 부분에 투자를 해야 된다. 우리 노조는 당연히 받아야 될 배당, 당연히 보너스겠죠? 보너스를 이번에 100이면 작년에 받았던 영업이익이 100이기 때문에 100만큼 다 분배 안 해도 된다. 우리 30만 받아도 된다. 나머지는 회사 너희들이 돈 가지고 있어서 그 부분에 투자하길 바란다. 이렇게 협정을 합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그거 보고. 이 노조가 미쳤나 그랬다니까 처음에 보고. 이게 무슨 노조야. 근데 이게 일본 노조더라고. 이 기사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똑같습니다. 제가 했던 말 똑같습니다. 노동조합이 회사하고 한국처럼 피 터지게 안 싸웁니다. 월급이 안 오르는 가장 큰 이유는 물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월급이 그냥 예전 작년 거 킵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올라갔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안 올릴 수도 있는데 노조에서도 회사가 이익을 내더라도 그렇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신기하죠? 이거 되게 신기합니다. 저는 처음에 정말 이해가 안 갔어요. 이 회사가 미쳤나 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노조가 그렇게 빡시게 일을 하고 말 표현 잘해야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한국과 많이 차이가 난다는 것. 너무 회사 쪽 편을 드는 것 같아서 저는 좀 아쉽습니다. 좀 아쉽긴 해요. 고정 이번에 0.89 고정 0.89 받았으면 정말 잘 받았습니다. 이번에 준비하면서 물어봤는데 잘 받으면 0.6% 받았는데 정말 잘 받았네. 고정으로 0.8% 받았다고 그러네요. 0.89? 좀 이야기 해보시죠. 저는 1%짜리입니다. 집 살 때 1%짜리인데 당연히 고정을 받으셨으면 0.89 받았으면 본인 사망하셨을 때 그 주택로는 아예 그냥 배제되잖아요. 한국처럼 내가 집 살려고 돈을 빌렸어. 은행에 돈을 빌렸어. 근데 채무자가 돈 빌린 사람이 죽으면 이 채무가 다른 가족한테 이전되지 않습니다. 일본은 이전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돈 빌려서 우스갯소리로 일본인들이 집 사고 나서 하는 말이 나 돈 몽땅 빌려갖고 2억 3억 돈 빌렸어. 한국으로 2억 3억 한국 돈을 2억 3억 돈 빌렸어. 근데 나 죽으면 이 론 안 갚아도 돼. 돈 안 갚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일본 애들이 나 죽으면 우리 가족들이 다 행복할 거야. 이런 그냥 우스갯소리를 합니다. 근데 0.89 받으셨으면 똑같은 조건일 거예요, 아마.
본인이 이거 사망하면 안 되지만 사망하면 아마 론 대출이 승계 안 되고 그냥 자동 변제될 거고요. 저 같은 경우 1.0% 봤는데 저는 4대 질병인가요? 저도 0.8%짜리였는데 거기에 플러스를 해서 4대 질병을 걸리면 암이나 뭐 뇌졸중이나 이런 4대 질병 걸리면 주택 론이 면제되는 약간 보험 성격이 들어있는 걸로 1%, 1.0% 들어가 있습니다. 변동금리 고정금리가 같아서 고정을 했어요. 변동하고 고정금리가 같았다고요? 아, 암보험 추가해서 0.1% 올랐네요. 아, 그렇군요. 잘하셨습니다. 어디에서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잘하셨습니다. 아주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면 나쁜 조건이 아니네요. 제가 지금 저번 주 인터넷으로 찾아봐서 고정금리가 1% 이상으로 올라가 있어서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이번에 사셔서 0.89%짜리 하셨다고 그래서 정말 잘하신 것 같습니다. 암보험 특약이라고 해야 되나? 뭐 특약 조건이니까 그렇게까지 해서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35년간 계속 하려고요. 저는 뭐 보너스를 타든 뭘 하든 이쪽 론을 추가로 빨리 갚을 생각 1도 없습니다. 왜냐면 보험 성격이 첨가돼 있기 때문에 그냥 계속 하려고요. 아주 잘했습니다. 닷대우리로 사셨구나. 닷대우리 괜찮았습니다. 네. 좋게 사셨네 이번에. 축하드립니다 정말. 정말 축하드립니다. 조건 좋네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렇군요. 한남 일려셨어요? 한남 일려셨어요? 그럼 고정금리로 부인분으로 하셨어도 최소한 부인분으로 공동명의 하셨으면 뭐 고정금리로 좀 더 싸게 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현재 조건도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면 0.7%가 국가에서 반환받잖아요. 0.7% 반환받기 때문에 지금 0.89% 이상 그 금리를 낸다고 그래도 그 이자 비용 0.7% 국가에서 일본 정부에서 반환받기 때문에 나쁜 상황이 아닙니다. 전혀 한국처럼 그 은행 이자가 그냥 1년에 그냥 다 나가지 않습니다. 국가에서 돌려받잖아요. 올해 연말 이제 하셔야죠. 연말정산 하실 때 금리 이자 냈던 거 다시 돌려받으셔야죠. 처음에만 좀 빡세고요. 나중에는 뭐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나머지 딱 2개가 남아있는데요. 하나는 일본 소득세하고 법인세 관련 이야기. 현재 일본 이게 파란색이 소득세거든요. 소득세가 일본 정부에서 받아들이는 금액 중에 21%를 넘어가고 있고요. 법인세가 13%밖에 안 됩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왔고 이게 그래프를 딱 보면 법인세 내려가면서 소득세 올린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혹자들은 일본 소득을 보면 정부의 수익을 보면 국가가 기업들에 대해서 세금 적게 내게 하고 국민들한테 돈 쪽쪽 빨아들인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한국 국세청 소득을 보면 소득세가 가장 많습니다. 한국도 소득세가 가장 많아. 소득세가 많고 부가가치세 있고 법인세가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적어. 이거 2021년도짜리인데 2021년도 어느 정부였어요? 그때 법인세 올려야 된다고 했던 정부였잖아. 똑같습니다. 한국도 소득세가 가장 많고 법인세가 역대적으로 보면 법인세가 좀 적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그 트럼프가 당선된 날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었는지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저 트럼프가 당선 확정된 게 일본 한국 시간에는 낮 시간이었고요. 미국은 저녁 시간이었거든요. 저 그때 한국 여의도에 있었습니다. 그때 점심 먹으러 갈 때까지만 해도 그때 힐러리 클린턴이 당선될 거라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예상을 했었죠. 근데 힐러리가 아니라 트럼프가 당선된다고 그래요. 당선될 거라고 그래서 그날 주가가 그냥 깽깽깽깽 난리가 났었습니다. 세계적으로 다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트럼프가 당선이 확정됐다라는 뉴스가 터지자마자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바로 반등했습니다. 그날. 저는 경제 공부를 하면서 그때처럼 정말 재미났던 경험도 되게 드물었는데 와 그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때 트럼프가 왜 주가가 올랐는지 아세요? 뭐 다들 아시겠죠? 그때 트럼프가 법인세 다 낮춘다고 그랬어요. 일본이 아니죠. 미국의 회사들의
법인세 비율을 낮춰서 그 회사들이 이 법인세 내는 세금 내는 게 아니라 회사들이 투자를 할 수 있는 비용을 마련해 주겠다고 법인세를 낮추. 이 법인세는 소득세하고 좀 다른 게 소득세는 한 번 오르면 못 내리거든요. 그래서 5%에서 8% 올랐던 게 2013년, 12년 때고 이제 8%에서 10% 올랐다는 겁니다. 일본 정부 지금 소득세가 10%라고 그러는데 이 10%가 완전히 다 10%안 올랐죠. 이때 올랐던 것만큼 2%가 여기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일부만 10%로 올라갔지 일부는 8% 그대로 유지하거든요. 일본 세금 이야기하면 되게 복잡합니다. 이거는 그냥 이야기 안 하는 게 나을 정도로 복잡해하거든요. 소득세는 계속 올라갑니다. 이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면 이 소득세는 소득세 쓰이는 용도가 달라요. 소득세는 일반적으로 그냥 복지용으로 사용을 합니다. 소득세 이 세금으로 사용하는 건. 지금까지 복지용으로 사용하는 건 한국도 마찬가지고 어느 세계도 마찬가지인데 이 복지용으로 사용하는 건 국가 예산이 빵꾸나기 때문에 국채 발행해서 쓰거든요. 소득세를 올렸던 건 자민당이 아니죠. 민주당에서 올리자고 더 이상 국가 재정에 국채를 발행해서 복지비에 계속 사용하는 건 안 된다고 그래서 민주당이 올렸어. 민주당이 한 번 정권 잡고 나서 2번 이상은 정권 못 잡을 것 같아. 계속 이제 자민당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자민당 내에서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아무튼 민주당이 이렇게 올렸습니다. 자민당이 그래서 그게 따라서 어쩔 수 없이 한 번 약속한 거기 때문에 일본은 뭐 한 번 약속한 건 하긴 하더라고요. 소득세 계속 올리고 있고 이 소득세 비용이 어디에 쓰여야 되면 원래 썼던 복지비에서 써야 됐던 국채 발행을 하면서 써야 됐던 비용에 이 소득세가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요. 이 필자가 말하는 것처럼 여기에서 보이시죠? 짜자자 그 내용 이야기하면 그냥 너무 복잡하니까.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소득세 증세는 법인세의 구멍을 메우기 위한 거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는데 이 법인세 감수는 하나의 국가 정책입니다. 정권을 누가 잡았냐에 따라서 지금 현재 한국도 지금 현재 정권은 법인세 인하하려고 그러잖아요. 기업 친화적으로 인하하려고 그럽니다. 그게 옳고 그름은 저는 여기서 논하진 않겠지만 이게 하나의 국가 정책입니다. 정권은 잡은 전략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하게 된 국가 경쟁력 확보나 소비세 중수는 사회 보장 유지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전혀 다른 문맥입니다. 일본이 소득세를 쪽쪽 뽑아 모아가지고 그 돈으로 원래 법인세에서 썼던 금액을 사용해야 됐던 곳에 딱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원래 이곳은 빵꾸 나는 곳이었어요. 일본 복지가 한국 요즘 너무 많이 좋아졌죠. 한국 정말 좋아졌더라고. 한국 일본이 부러워할 정도로 좋아졌는데 일본 복지 노인들 복지하고 아시다시피 지금 중학교까지 무료 보장을 해줍니다. 공짜입니다. 지금 그거를 이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미성년자일 때까지는 무료 의료보험으로 바꾸려고 그러고 있죠. 그런데 은근히 일본도 그 복지 혜택이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서 계속 빵꾸나기 때문에 국채 발행했던 거 그거 좀 줄여가지고 소비세 올리겠다라는 게 민주당의 전략이었고요. 그 전략대로 지금 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일본 정부가 국민들한테 세금을 쪽쪽 빨아들이겠다 이게 아니고 다른 맥락으로 봐야 됩니다. 일본 정부에서는 국가에서는 정부에서는 기업한테 야 법인세 줄어들 테니까 그 돈으로 좀 투자 좀 해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일본 정부는 계속 적자에서 국채를 발행해서 너희들 복지 혜택에 돈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돈 쓰는 애들 소비세 거둘게라고 해서 소비세를 걷고 있죠. 근데 앞으로 일본 복지 혜택이 계속 늘어날 것 같고요. 한 가지 잠깐 이야기를 하면 일본도 이제 거의 제가 할 이야기는 끝났는데 한 가지 일본에 사시는 분들을 위한 팁. 내년부터 니사가 바뀌더라고요. 니사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저는 일본에서 금융 투자는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일본에서는 극단적으로 주식을 해서 수익을 얻잖아요. 그럼 그 수익분에 관해서 당연히 세금을 묻고요. 종합소득에도 포함이 됩니다. 월급하고 그냥 똑같이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가 주식 투자를 해서 또는 뭐 여러 가지 투자를 주식뿐만 아니라 뭐 펀드나 ETF나 투자를 해서 100만엔 뭐 예를 들어서 그냥 1000만 원 수익을 냈어요. 그러면 수익을 확정 지은 단계에서 그냥 20% 세금을 냅니다. 처음에 20%. 수익 낸 거에 대해서 그냥 20% 수익을 냅니다. 한국은 그 수익 낸 거에서 아직은 세금 없잖아요.
중국도 세금이 있는데 한국은 아직 세금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뭐 난리가 한번 났었죠. 한국도 세금 없습니다. 한국은 세금 없고요. 일본 세금 있습니다. 20% 세금 내고. 근데 거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종합소득에 들어갑니다. 이 세금이 금융소득에 대한 수익이 연말정산할 때 내가 1년에 5천만 원 벌었어. 월급만 따라서 노동으로만 5천만 원 벌었어. 근데 주식 잘 투자해서 내가 1억 벌었어. 1억. 그러면 한국에서 세금은 뭘로만 매겨요? 주식에 관한해서는 이 종합소득에 포함이 안 돼요. 그래서 다음에 세금 매길 때 이 주식에 관한 세금은 안 들어가거든요. 근데 일본은 들어가요. 제가 방금 예로 들어서 월급으로 벌어들였던 금액이 5천만 원이었고 예를 들어서 주식으로 1억 벌었어. 그러면 나는 다음에 세금 매기는 비율이 1억 5천만 원짜리 세금을 물게 됩니다. 노조에서 지금도 원하는 거는 사원들의 고용 보장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돈으로 회사가 위태로워지는 걸 되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사내 보유금을 함부로 그 노동자들한테 나누는 걸 노조 자체가 싫어하고 노조에서 지정을 합니다. 이 사업에 우리는 투자해야 된다. 저는 정말 깜짝 놀랐다니까요. 이게 네가 지금 한국 노조하고 정말 많이 틀립니다.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게 어느 쪽을 지향해야 될 방향인지는 제가 판단하지는 않겠지만 저는 정말 오늘 이야기는 이제 여기까지고요. 질문 있으시면 또 질문 제가 다 못한 게 있으면 댓글 달아 놓으시거나 또 지금 하셔도 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사랑합니다.